뉴욕에서도 한국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어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의 과학성과 단순함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뉴욕 지하철에는 한국어 안내방송을 하고 뉴욕 한복판에 거대한 한글벽이 있습니다. 한글은 작은 문자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건 이유가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전혀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접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평범한 미국 대학생으로 지내던 중 한국어와의 첫 만남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교양 수업으로 듣게 된 세계 언어의 구조라는 수업에서 시작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학점 채우려고 신청한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업에서 한국어에 대해 들은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톡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글의 창제 과정과 언어적 독창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과 자연의 요소를 본떴다는 이야기에 정말 매료되었죠.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체계적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어가 발음 기호와 일치하는 몇 안 되는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미국에선 스페인어나 중국어 같은 언어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말하길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래요. 학생들에게 혹시 한국 콘텐츠를 본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강의실 곳곳에서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몇몇 친구들은 케이팝 팬이라고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조금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인기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국어가 그렇게 매력적이라면 한번 배워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날 밤 인터넷에서 한글 배우기 검색을 해봤어요.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으로 이루어진다길래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단순히 흥미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막상 한글을 접하니 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펴고 하나하나 따라 써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거든요. 몇 번 연습하니 안녕하세요 같은 기본 인사말을 금방 익혔어요. 발음이 처음엔 서툴렀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처음 한글을 배울 땐 조금 헷갈렸어요. 하지만 배우는 과정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죠. 단순히 언어를 넘어 문화까지 배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어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입모양과 소리를 신경 쓰면서 발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치 제가 한글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글 캘리그래피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예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싶었어요. 캘리그래피로 멋지게 적힌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니 저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글을 배우다 보니 점점 한국어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 가서 처음으로 김치 주세요라고 말해봤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활짝 웃으며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때의 성취감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작은 순간이 저에겐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죠.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커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말하셨던 한국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어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줄 언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제가 외국어를 배우는 걸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전에 스페인어를 배우다 포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가 생겼고 배운 걸 실제로 사용해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인터넷을 보다가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글날 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발견했어요. 가볼까? 싶었죠.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어디선가 써먹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낯선 행사에 혼자 가려니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호기심이 이겼죠. 내가 여기서 뭐라도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행사장에 갔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한국 문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부스가 보였어요. 한글 캘리그래피, 한국 전통놀이 체험, 그리고 한식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캘리그래피 부스에 자연스럽게 발길이 갔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마침 그 단어는 제가 연습해본 단어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붓을 들었어요. 처음 붓을 쥐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천천히 집중하며 한 글자씩 써 내려갔어요. 완성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며 괜히 뿌듯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제 글씨를 보고 "오, 한국어 잘하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을 때 얼굴이 화끈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 여학생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에요." 부드럽게 인사하며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이 정말 반가웠어요. 하은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는 금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하은 덕분에 더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제가 배우려는 열정을 높이 사며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 뉴욕에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꽤 많나 봐요?" 라는 제 질문에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 갖는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하은은 저를 데리고 한식 부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맛보게 해주었죠. 처음엔 매운맛이 걱정됐지만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 매운맛이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하은과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하은에게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며 느꼈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그저 재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한국어가 좋아요. 하은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어가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어요. "언젠가 한국에도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 한국에 오면 제가 가이드 해줄게요." 그날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계속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하은과의 만남은 저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울 친구가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하은은 저에게 한국어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어떤 드라마를 보면 좋을지도 추천해 주었어요.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 정말 한국어 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하은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은이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막을 보며 천천히 대사를 따라 읽으니 조금씩 발음이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다짐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에 대한 흥미는 점점 커졌어요.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들리는 말들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은이 가끔씩 전화로 한국어로 된 단어나 표현을 퀴즈처럼 물어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마치 작은 도전을 하나씩 깨나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에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서 여느 때처럼 커피를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바리스타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발견했죠. 바리스타는 주문을 잘못 이해한 듯했고 손님은 답답한 표정으로 뭐라고 더듬거리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죠. 한국어로 첫 문장을 말할 때의 그 짜릿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왠지 모를 자신감이 솟아올랐어요.
저는 손님의 주문을 바리스타에게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소통이 되었고 손님은 감사의 의미로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그 손님은 고마움의 표현이라며 커피를 꼭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서울에서 뉴욕으로 출장 온 회사원 민수 씨였어요. 그는 한국어로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죠. 민수 씨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제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한국 문화의 매력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부르죠.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건 단지 단어나 문법을 외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수 씨는 대화 말미에 명함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한국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서울의 맛집들을 다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그날의 만남은 제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정말 값진 것이었죠. 저는 한국어를 배운 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과 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민수 씨와의 만남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은, 나 진짜 한국어로 주문 도와줬다니까. 민수 씨가 서울 오면 연락하래. 하은은 크게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 한국 여행 갈 준비가 다 된 거네. 그 말에 저는 혼자서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글 간판을 읽으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상상을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저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은은 저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오면 꼭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날 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자막 없이 몇 장면을 다시 보며 복습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사가 들리는 걸 깨닫고는 스스로 뿌듯했죠.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오늘 배운 단어들을 공책에 꼼꼼히 적었어요. 한국어로 다가온 작은 기회들이 제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죠. 민수 씨와의 만남 이후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더 열정이 생겼어요. 한국어 교재를 펼칠 때마다 민수 씨가 말했던 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 정을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이 저를 반갑게 불렀어요. 리사, 이번 주말에 뉴욕에 한국 음식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가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이 반짝였어요. 평소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했던 터라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당연히 가야지. 떡볶이랑 김밥은 꼭 먹어보고 싶어. 주말이 되자 우리는 활기찬 축제장으로 향했어요. 축제장은 한국의 전통 음악과 음식 냄새로 가득했고 다양한 음식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저는 떡볶이를 파는 부스로 성큼성큼 다가갔죠. 떡볶이 하나 주세요. 저는 자신 있게 주문했어요. 한국어로 직접 주문한 떡볶이를 손에 들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맵진 않네. 맛있어.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하은은 웃으며 김밥 한 줄을 건넸어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저는 그의 말대로 김밥을 국물에 찍어 먹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맛의 신세계가 열렸죠. 우리는 축제장을 누비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봤어요. 불고기, 전, 비빔밥까지. 하나같이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배가 불러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활짝 웃는 제 모습을 보며 하은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리사, 너 지금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다.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의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의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며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물어봤죠. 저는 민수 씨와의 만남과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우리 꼭 다시 만나요.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줄게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오래된 친구가 된 것처럼 편안했죠. 그날 저녁, 저는 하은과 함께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축제의 여운을 즐겼어요. 하은,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거구나. 음식에도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에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게 사람 사이의 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너도 오늘 그 정을 조금 느꼈을 거야. 그 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더 빠져들었어요. 하은과 함께 자주 한국 식당과 카페를 찾아다니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작은 한글 간판을 읽으며 즐거워했죠. 한글이 이렇게 흥미로운 문자일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문득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하은과 저는 평소처럼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기가 한국이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어가 들리자마자 저는 하은을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은, 지금 한국어 방송 들었어? 나만 들은 거 아니지? 하은도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한국어가 뉴욕 지하철에서 나오다니. 말도 안 돼. 사람들도 저희처럼 당황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낯선 언어지만 어딘지 모르게 매력적인 그 발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죠. 어떤 승객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서로 속닥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길 정말 잘했다. 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한국어 수업에서 그 이야기를 교수님께 전했어요. 교수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뉴욕에서도 한국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한국어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의 과학성과 단순함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니까요.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든 훈민정음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과 자연의 원리를 본떴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 놀라울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트렌디한 문화를 넘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글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이 작은 문자에 이렇게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을 곱씹었어요. 뉴욕에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지만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며칠 뒤 하은과 저는 우연히 뉴욕의 한 거리에 설치된 한글 벽을 보게 되었어요. 거대한 벽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글로 작성한 인생 문구들이 가득 적혀 있었죠. 벽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읽으며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한국어라고 라며 놀라워했어요. 저도 벽에 적힌 문구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그중 다름은 아름다움이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깊이 울림이 전해졌어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운 이유도 바로 이거였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한국 문화가 가진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한국 여행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어요.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며 상상만 하던 그곳에 제가 직접 발을 디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 특유의 정갈함과 친절함이 저를 반겨주었죠. 처음 발걸음을 옮긴 곳은 인사동 거리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거리를 걷다 보니 마치 꿈속을 거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배운 한글을 직접 읽으며 가게 간판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재미도 쏠쏠했죠. 특히 전통 찻집에 들어갔을 때 다도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던 할머니의 다정한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촌의 한옥마을도 방문했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다정한 미소로 말하셨죠. 학생, 한국말 잘하네. 한국 음식은 먹어봤어? 네, 떡볶이랑 김밥 정말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더니 할머니께서 갑자기 작은 떡을 꺼내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먹고 가, 멀리서 왔으니 잘 먹어야지.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작은 떡 한 조각이었지만 그 따스한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다음 날,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서울의 도심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체험했어요. 뉴욕에서도 강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된 하천을 도심 한복판에서 만날 줄은 몰랐죠.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산책을 마치고 난 후 저는 광장시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유명한데 그곳에서 맛본 떡볶이와 김밥은 그야말로 천국의 맛이었습니다. 빨간 양념에 감싸진 떡볶이를 먹는 순간 매콤함과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죠.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저였지만 그 매력에 푹 빠져 계속 먹고 말았어요. 혼자서 두 접시를 싹싹 비우고 나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학생, 한국 음식 잘 먹네. 한 번 더 먹을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곳에서 느낀 건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과 배려였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날, 저는 명동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겼어요. 한국 브랜드 화장품과 옷을 잔뜩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졌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지만 카드는 보이지 않았죠. 그때 뒷자리의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말했어요. 학생, 내가 대신 찍어줄게. 걱정 마. 저는 그분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여행은 마무리되었지만 이곳에서 느낀 감정들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홍대의 한 카페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한국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작은 간판을 해석하던 순간 광장시장에서 먹었던 떡볶이의 맛, 그리고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요. 뉴욕에 돌아온 첫날,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짧았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를 준 것 같았죠.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도 한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고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국어를 듣기만 해도 반갑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정이 뉴욕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이틀 전 지하철 안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중년 남성이 길을 물어보던 관광객에게 무뚝뚝하게 말했죠. 영무원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 광경을 본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친절함이 떠올랐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관광객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들은 감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길을 물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뉴욕의 지하철 노선을 설명해 주었죠. 그 순간 제 마음에 스며든 한국의 배려와 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음식이나 언어만은 아니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전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죠. 어느 날 친구가 힘들어 보이길래 저는 먼저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그는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였어요. 작은 대화에서 시작된 친구와의 소통은 점차 깊어졌고 저희는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정말 많은 면에서 달라졌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전혀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접하는 경험이 되었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싶어요.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한국의 일상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뉴욕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한국.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미국의 명문대 강의실. 강의실 안에서는 한국어 특강이 열리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중국인 학생이 한국어는 중국어의 파생어이고 한국 문화는 다 중국에서 베낀 것 아닌가요? 라며 많은 학생들 앞에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강의 중인 교수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중국 학생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답변에도 중국 학생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교수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 명의 중국인 학생들이 조용히 강의실 밖으로 도망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다니는 벨기에 출신의 유학생 아멜리 드 브루인이에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고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어요. 최근 학교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친해진 후 나중에는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비난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 혼자 겪은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은 경험을 해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벨기에에서 쭉 자랐고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외로움도 많이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드라마였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류 열풍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는 도깨비였어요. 룸메이트가 아시아 드라마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보고 있길래 궁금해서 같이 봤는데 그 순간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판타지와 로맨스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스토리,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도깨비가 지은 타격에 첫사랑이란 말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오니 나이 935살에 첫사랑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제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죠. 그 후로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을 연달아 봤어요. 수업 시간에도 드라마 생각만 하다가 혼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의 아름다운 억양과 표현들이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거든요.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같은 말들을 따라하면서 한국어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근처 한국 식당에 가봤죠. 메뉴판을 보는데 모든 게 낯설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드라마에서 자주 보았던 김치찌개를 주문했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그 매콤하고 시원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입안이 얼얼했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 종종 한식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연애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한국 남자는 너무 다정하고 스윗한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 속 모습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로망이 되었죠.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를 보면서는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의 모습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토록 고되고 쓸쓸한 일인 줄 몰랐소라는 주인공의 대사는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어요.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우리 학교에서도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문화라는 같은 공감 소재로 대학 입학 후에도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도깨비 촬영지를 찾아 캐나다 퀘벡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친구도 있었고 한국 드라마 OST를 따라 부르는 모임도 있었죠.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려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제가 찾던 책을 먼저 집어 들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동양인 학생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라고 한국어로 물었죠. 그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중국인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실망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동양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관심사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링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로 금방 가까워졌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는데 특히 새로운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함께 모여 시청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링링도 저만큼이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가 한국어 대사를 정확하게 따라하고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와, 링링은 정말 한국 문화의 진정한 팬이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때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링링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녀의 말이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죠.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 전부 중국 드라마를 따라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링링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링링이 한글이 중국어의 파생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의 제작 원리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도 링링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다 한국이 지어낸 이야기야. 사실은 중국의 문자에서 파생된 거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링링의 이런 주장들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저를 놀리는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링링은 현재 한국에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신분증까지도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링링의 말은 진짜였어요. 링링이 보여준 자료를 보면서 링링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링링의 말을 믿는 것처럼 보이자 링링은 제게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한국은 드라마와 달리 볼품없고 더럽고 지하철에서는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노숙자도 많이 있다고 말했어요. 드라마 속의 한국의 모습은 전부 깨끗했는데 라고 반문하니 링링은 한국 드라마의 배경도 다 중국의 모습을 본따서 촬영한 거라. 실제 한국의 모습이 아예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링링이 도를 넘게 한국을 비난하니 저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게다가 한국 드라마가 잘 나가는 건 오히려 중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서 한국한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링링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링링의 말이 정말 사실은 아니겠지? 라는 의심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한국어 관련 특강이 열렸어요. 저는 바로 특강을 신청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이 특강이 제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링링과 링링의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링링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최근에 링링을 의도적으로 피한 게 생각나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링링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강의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교수님의 강의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들까지 모든 게 새롭고 놀라웠죠. 특히 한글이 문맹 퇴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강의를 들을수록 감동을 받아 교수님의 강의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전부 받아 적으며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링링의 무리 중 한 명의 중국인 친구가 손을 들더니 교수님께 말을 건넸어요. 교수님, 한국어는 중국어의 파생어이고 한국 문화는 다 중국에서 베낀 것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너무 궁금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강의실에서 저런 주장을 한다는 건 진짜 링링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해 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독창적으로 만든 문자 체계입니다. 그 중국인 학생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유교 문화도 중국에서 온 것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해왔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유교 문화의 영향도 받았죠. 하지만 이것이 한국 문화가 중국의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을 자신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그림을 그리시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한옥을 봅시다. 기본적인 구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온돌이라는 독특한 난방 시스템을 발전시켰어요. 이는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 적응한 결과죠. 또한 마루라는 공간 개념도 한국 특유의 것이에요. 그 학생은 교수님의 대답에 다시 질문했어요. 그래도 한글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중국어 한자가 더 깊이 있고 의미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한글의 단순함이 바로 그 위대함입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문자예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글의 단순함 덕분에 문맹 퇴치에 큰 역할을 했어요. 세종대왕은 보통의 백성이라도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라고 하셨죠. 이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한자는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해 지식이 특권층에 독점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 중국인 학생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거만한 표정으로 또다시 교수님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어에는 고유한 표현이 별로 없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대부분 중국어에서 온 한자어를 쓰고 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에는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고유어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 나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각자의 방식대로라는 뜻인데 영어나 중국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영부영이라는 말도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모호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 언어에는 잘 없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반짝반짝, 아장아장, 어슬렁어슬렁 같은 말들은 소리와 모양을 정말 생생하게 표현하죠. 이런 표현들이 한국 문학과 일상 대화를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붉어지며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래도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 최근의 일 아닌가요? 그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너무 큰 목소리라 저뿐 아니라 강의실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저는 그 학생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하지만 이는 한국 문화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오랫동안 폐쇄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세계와 단절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통 문화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이 그 결과물이죠.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문화의 힘은 바로 이 융합에 있어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조화롭게 섞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이런 특성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 중국 학생이 그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중국 학생은 또다시 말을 했죠. 그래도 중국 문화가 더 오래되고 영향력 있지 않나요? 한국 문화는 그에 비하면. 교수님은 그 학생의 말을 끊었고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화를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해요. 중국 문화가 오래되고 영향력 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화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요.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반대로 중국이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교수님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자세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중국 학생의 질문을 듣다 보니 강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네요. 몇 년 전, 저는 중국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베이징의 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으로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모든 문명의 근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한자, 종이, 화약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자와 햄버거까지도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어요. 중국 문화도 마찬가지죠.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불교를 통해 인도의 문화를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화도 진공 상태에서 발전하지 않아요.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저 주어진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죠. 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시험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좋은 학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진실을 찾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이자 대학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교수님은 갑자기 교실 뒤쪽을 바라보셨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보니 몇몇 중국인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세뇌 교육의 결과입니다. 저 학생들은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진실이 도전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는 거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방금 전에 목격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저는 저 학생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예요. 중국의 세뇌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왜 그들이 현실을 볼 수 없는지 여러분은 방금 목격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중국은 인권 존중이 부족해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강요받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현실인 것처럼 믿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교실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 부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진실된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항상 의문을 제기하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 그런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물어보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주어진 정보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진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 순간 한 학생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실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교수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교수님은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저는 한동안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쉽게 남의 말을 받아들였는지 깨달았어요. 보여준 것만 믿고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죠. 강의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저는 학교의 인문학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아리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자신들도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문화가 원래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아리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점점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 미국인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5년 동안 살다 왔거든.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인 유학생이 나한테 와서는 한국이 실제로 가보면 후진국이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대. 난 정말 황당했지. 내가 5년이나 한국에 살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얼버무리면서 도망가더라. 원래도 중국이 별로였는데 이 일 때문에 더 싫어졌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링링과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중국인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희철이라는 한국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진 않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노력하죠. 그게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학기 초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얼마 전 한국어 특강을 듣지 않았다면 저도 여전히 링링의 말을 믿고 의심하며 조금은 오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류 팬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저의 변화와 성장이 모두 그날의 한국어 특강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해요. 제가 배운 경험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